네, 안녕하세요. 서경입니다. 자, 2025년 지방직 고급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두 분류이실 거예요.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복귀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분들은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2026년 시험을 준비하는데 작년 기출이 어땠는지, 작년 기출 문제 지금 풀면 몇 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뒤늦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부류 다 도움이 되도록 좀 해설을 해볼 거고요.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쉬웠어요.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 문제가 쉬웠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답률, 여러분이 입력한 정답률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받아본 건 이제 1차, 오늘 시험 끝나고 바로 입력하신 그 인원들의 1차 결과물만 제가 공단계 쪽으로 받았고, 앞으로 추가 입력자들이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요 1차 자료랑 그 뒤에 추가로 입력하신 분들 자료가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로 입력하신 분들 결과만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그 1차로 입력하신 분들 정답률이 20문제 중에 정답률 50%가 안 되는 문제가 딱 한 문제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정답률 50% 미만 문제들이 꽤 되거든요. 대여섯 문제씩 돼요. 대여섯 문제 되고, 정답률이 40% 미만 이 문제들도 킬러 문제로 한두 문제씩 보통 들어있고 이러는데, 이번에 정답률 50% 미만은 한 문제뿐이고 14번. 정답률 60%가 안 되는 문제도 이거랑 합쳐가지고 딱 세 문제뿐이에요. 그래서 6번, 11번, 14번 요 세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들 17문제는 정답률, 선택 경향 6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평균 점수가 60점이에요. 우리 과거 평균 정답률이 60%거든요. 과거 평균 정답률이 60%인데 이번에는 그 60% 평균이 안 되는 문제가 세 문제뿐이고 나머지는 다 과거 평균을 넘어서는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입력자들 정답률 결과를 보면 76%가 나오거든요. 과거 평균 60%고 과거에 가장 쉬웠던 때 정답률이 67%까지 나왔어요. 지방직에서. 지방직 제일 쉬웠을 때가 67%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정답률 10%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시험이었고,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될 거냐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물론 쉽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높아요. 좀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평균 60%였거든요. 60%. 작년만 하더라도 평균 60%인데 갑자기 1년 사이에 15% 정도 정답률이 올라갔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기조라고 볼 거냐? 그렇게 단정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약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해설을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쭉 할 겁니다. 순서대로 쭉 할 테니까 전체를 다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궁금한 문제, 그 문제만 골라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1번. 즉 한국이 원가 6만원의 재고자산을 10만원에 외상 판매했을 경우 오름 붕괴는, 사실 최근에 붕괴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의 중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회계 기준이 과거의 회계 기준에서,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회계 기준에서 보고 기준, IFRS란 보고 기준으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붕괴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훨씬 안 물어보고 주로 물어보면 이제 수정 붕괴 쪽에서만 물어보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붕괴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기존의 출제 경향하고는 조금 다른, 최근에는 붕괴 문제를 잘 안 물어보는데 두 문제 정도 물어봤고요. 자, 원가 6만원 재고자산을 10만원 외상 판매했다. 붕괴는 물어봤는데 단 재고자산은 뭘 적용하고 있다?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게 실사법이면 답이 바뀝니다. 실사법은 뭐죠? 실제 창고 열어가지고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서 남아있는 걸 빼고 나머지를 다 매출 원가로 보는. 그래서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 매출 원가를 기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실사법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 매출 원가를 기록 안 하고 3번이 답이 돼요. 만약 이게 실사법이었다면 그냥 매출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매출 원가는 언제? 기말에 창고 열어가지고 실사한 다음에 그 차이 부분을 매출 원가로 기말에 수정분계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근데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물건이 팔릴 때마다 계속해서 원가를 기록하는 게 계속기록법이죠. 그래서 물건이 팔리면 수익, 매출 10만 원 잡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매출 채권, 현금으로 팔았다면 현금을 기재하겠지만 매상 판매했다고 했으니까 매출 채권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뭘 기록해준다? 그 원가를 재고자산 6만 원 빠져나가는 걸 뭘로? 매출 원가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건 기본서 예제에 있는 문제죠. 기본서 펼쳐보시면요. 198페이지. 이게 이제 2026년은 제가 순서가 좀 바뀌게 됐지만 2025년 교재를 보고 이 시험을 준비하셨을 거기 때문에 기본서 예제를 보면 198페이지 예제 4번, 재고자산 예제, 재고자산 파트 예제 4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계속기록법인 경우, 실사법인 경우 두 방법을 혼용하는 실무적인 방법, 어떻게 분계를 하는지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자, 한국은 2001년 초에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천만 원으로 인식하였다. 2001년 말 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2,500만 원일 경우 2001년 말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취득할 때 2천만 원이었는데 1년 뒤에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다? 2,500만 원. 자, 그럼 뭘로 측정을 한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니까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죠. 그래서 자산이 2천만 원이었던 게 플러스 500만 원. 공정가치는 2,500만 원으로 기록되면서 500만 원이 증가하고요. 그 증가한 500만 원이 뭐가 된다? 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그 변동분을 뭘로 본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그래서 결국에 기타 포괄손익 500이 들어가고 자산도 500만 원 증가합니다. 1번 단기 이익 500만 원이 반영된다? 아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면 단기 이익 500만 원이 반영이 되겠지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니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이 되고요. 2번 기타 포괄이익 500만 원이 반영된다. 2번이 맞죠. 3번 금융자산의 기말 장부가액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2천만 원이던 게 공정가치가 변했으니까 그 변동을 반영해서 2,500만 원, 500만 원 증가하게 되고요. 자, 금융자산은 2천만 원으로 유지된다? 아니죠. 2,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금융부채가 생길 일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많이 풀어봤던 거죠. 회계상 거래는 뭐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랑 다르다. 뭔가 주고받는 의미가 아니라 뭘 할 수 있으면 분계로 나타낼 수 있으면 회계상 거래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기면 분계고요. 1번 현금 10만 원을 분실하였다. 어디 가서 돈을 잃어버린 걸 우리가 거래했다라고는 안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된다. 왜? 현금 10만 원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자산 감소 10만 원 잡고 그다음에 그걸 손실로 잡는 거죠. 자,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차입하였다. 부채가 증가했죠. 그래서 현금 100만 원 자산 증가하고 차입금 100만 원 증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래로 나타낼 수 있는, 분계로 나타낼 수 있는 거래가 되고요. 3번 화재가 발생하여 30만 원의 건물이 전부 소멸하였다. 마찬가지로 자산의 감소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해당합니다. 자, 4번 거래처와 2년간 200만 원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없다?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만으로는 계약만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 여러 번 풀었던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1월 1일 기계장치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내용서 10년 정액법 감가상각 잔존가치 1,000만 원을 1억 원에 취득하고 즉시 사용하고 있다. 2003년 말 주식회사 한국이 인식할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얼마냐. 자, 2001년 1월 1일 취득해가지고 3년 뒤에 장부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3년 동안 감가상각비 얼마냐? 자, 취득원가 1억에 잔존가치 1,000만 원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9천만 원. 자, 근데 10년 정액법 상각하니까 1년에 얼마씩? 900만 원씩 상각을 합니다. 3년이면 2,700만 원이 상각비가 되죠. 그럼 장부 금액 얼마가 된다? 1억에서 2,700만 원 차감한 7,300만 원. 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뭐 감가상각에 관한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 뭐 이렇게 뭐 헷갈릴 게 없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진짜 다 문제들이 약간 계산 문제들, 특히 기본 예제 수준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함정도 나중에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 약간 조금 함정 같은 게 있지만, 네, 그 외의 문제들은 대부분 함정도 없이 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5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어떤 관습 같은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해준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된 수행 의무는 제가 강의를 해준다 그러면 꼭 그 강의라는 게 요 책에 대해서, 교재에 대해서만 딱 강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개정이 되면 당연히 개정된 내용, 야, 이번에 정부에게 개정됐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하고 추록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추록 강의를 제공을 합니다라고 꼭 계약에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관행상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는 걸로 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래서 1번하고 2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제가 이것도 뭘로 설명드렸나요?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들, 요 자료, PPT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잖아요. 그 준비 활동. 근데 그 준비 활동은 고객에게 내가 뭔가를 전달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 사전에 이루어진 활동이지. 그래서 그런 활동은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강의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강의가 전달이 돼야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빅카노트에, 이번에 말 문제들 다 빅카노트에서 다 커버가 됐던 문제들인데요. 빅카노트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쭉 해가지고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빵꾸 내가지고 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들어가게 준비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 예를 들어 계약을 준비하는 관리 활동은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빵꾸 내가지고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내용이고요. 3번, 수익인식 5단계 순서는 수행 의무 식별, 고객과의 계약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 인식이다. 틀렸죠. 요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밥을 주는데 누가 준다? 새엄마, 계모가 준다. 그래서 계모가 배식. 그래서 요 문제 계모가 배식해서 외우라고. 아주 유치하지만 요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공타 기출에 다른 시험 기출 문제에 뭐가 있었죠? 요 5가지 나열해놓고 순서대로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미음 막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맞추는 거, 그 문제까지도 풀어봤잖아요. 계모가 배식. 1단계가 뭐? 계약의 식별. 그래서 계약의 식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행 의무 식별. 근데 바뀌었죠. 계모가 돼야 되는데 무계가 돼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산정, 그 다음에 수행 의무 식별. 계약 거래 가격 계약 내 수행 의무 배분. 모가 배식. 계모가 배.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그 다음에 수행의무를 인정할 때 수익 인식. 그래서 계랑 모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빅카노트에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가 들어갈지 각각 빵꾸내가지고 대비를 했었고, 거기다 제가 암기하는 요령으로 이렇게 계모가 배식, 계모가 배식으로 외워라 까지도 체크를 해드렸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고요. 자, 4번.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자, 특히 이거 강조했죠. 제3자를 대신해서 회사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자꾸 요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사하는 금액도 포함한다라고 여러 번 우리 시험 또 다른 시험에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제외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빅카노트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까지 해가지고 제외한다라는 거 체크하도록, 그래서 빅카노트로 대비를 시켜드렸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6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다? 아니죠.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요소는 5가지. 우리 재무제표 요소는 5가지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중에서 재무상태랑 관련된 건 자산, 부채, 자본. 그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 수익과 비용은 뭐랑 관련되어 있다? 재무성과. 그 재무상태가 아닌 재무성과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건 수익이 아니다. 그리고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도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들은 수익과 비용으로 보지 않고요. 3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로 결국 뭐가 증가하는 거? 자본의 증가인데 뭐는 제외한다? 자본거래. 즉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요. 자, 수익과 비용의 서로 다른 특성별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문제 그래도 의외로 생각보다 1번이라고 적지 않고 4번이라고 답을 택하신 분들이 은근히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뭐 60% 이상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4번을 선택을 했다. 자, 4번 무슨 의미인가요? 수익과 비용의 서로 다른 특성별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수익과 비용이 영업과 관련되어 있냐, 영업수익이냐, 아니면 영업 외수익이냐,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영업비용이냐, 영업 외 비용이냐, 구분해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걸 뭐라고 보여주면, 영업이익이라고 구분해서 보여주면. 그러면 재무제표 이용자들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주된 영업에서는 이 정도 벌었고 부업으로 이 정도 벌었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줄 때 요거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돼요. 자,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자, 7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뭐가 없는 거? 편의, 치우침, 바이어스다. 편의가 없는 것이다. 자, 2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주된 질적 특성 2가지,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3번.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게 완전한 서술에 대한 정의죠. 자, 4번. 오류가 없는 서술이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재무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는 걸 얘기하죠. 자, 근데 뭐는 아니다? 서술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하게 정확해야지 오류가 없다. 이건 무리가 있다. 대신에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면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빈칸 노트에서 이렇게 지금 다 요 표현들,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사용된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별도로 강조한 게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빈칸 노트에서 정리를 하고 강조를 시켜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8번. 다음은 한국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기말 재고액은, 얘도 우리 기본 예제에서 다뤘던 선입선출법일 때, 후입선출법일 때, 개별법일 때 기말 재고 얼마냐, 매출원가 얼마냐 기본 예제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자, 재고자산 계속기록법에 간다고 그랬는데, 자,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자, 기말의 재고가 몇 개가 남을까요? 자, 정기에 2월 된 게 100개 있었고 사오기를 500개, 300개 사왔습니다. 그럼 기초에 100개 있었는데 500개, 600개에다가 300개, 900개. 900개가 있는데, 그래서 기초에 있던 것 플러스 매입한 걸 합치면 900개인데 몇 개 팔았다? 200개, 450개 합쳐서 650개를 팔았죠.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900에서 650 빼면 250개가 남죠.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이 250개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된다? 최근에 사온 거. 그래서 처음 사온 것들은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사온 거 봤더니 마지막에 사온 게 300개죠. 요 300개가 250개 더 푸니까 요 250개는 전부 요거 단가 1,400원짜리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250 곱하기 1,400 하면 25 곱하기 14에 03개 54 20 42 80 그다음에 25 하면 35만 원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 제세 수준에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에 해당하고요. 자,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식회사 한국의 당기 순이익은 자, 기초 총자산, 기말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자, 총자산 회전율이 주어졌는데 총자산 회전율은 평균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평균 총자산 얼마? 기말 기초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30만 원이 되죠. 자, 그래서 총자산이 30만 원인데 총자산 회전율은 요 자산 대비 매출액의 비율이죠. 총자산 회전율이 5회니까 매출액이 총자산보다 5배 크구나. 그래서 150만 원이 매출액 되고요. 자, 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0%니까 곱하기 20% 해주면 150 곱하기 20% 해서 3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예제 수준의 기초적인 비율 분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제가 암기도 필요하지만 이 구조를 파악하라고 구조를 기억해서 접근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자, 10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10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36만원을 미리 현금 지급하고 이걸 선급보험료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돈이 나가면서 앞으로 1년치 보험료니까 선급보험료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기억을 했겠죠. 현금 나가면서 36만원 나가면서 그걸 선급보험료로 일단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2001년 기말의 수정분계는, 자, 이제 2001년 기말이 됐는데 몇 달이 지났죠? 석 달이 지났죠. 그래서 36만원 중에서 석 달치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9만원이 뭐가 됐다? 이제 실현이 됐잖아요. 실현이 돼서 얘는 이제 뭘로 바뀌고 비용으로 바뀌고,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계속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9개월치 27만원은 그대로 선급보험료로 놔둬도 되지만 이 9만원만큼은 선급보험료를 없애고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9만원만큼 없어지고 그게 뭘로 바뀐다? 비용, 보험료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료 9만원, 선급보험료 9만원.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수준의 수정분계 문제는 아니죠. 자,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식회사 한국이 사채 발행 시 인식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냐? 이게 조금 정답률이 그래도 60%가 안 되는 이번 시험 중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자, 2001년 한국 사채를 9,700원에 발행했다. 그래서 9,700원에 발행을 했는데 두 번째 거면 별 문제가 없죠. 사채 액면 금액 만원이며 액면 이자 연 7%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면 만기는 3년이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냥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원. 자, 근데 너무 쉽잖아요. 뭐가 주어졌죠? 이때 사채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입금되었고 저 9,700원 입금되었는데 사채 발행비 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사채 발행금액 9,700원에서 차감해가지고 제가 자산의 수수료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수수료가 나가면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현금이 오른쪽에 얼마 지급이 되는데 여기 반대쪽에 자산이 적히면 그래서 자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면 자산은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적히니까 자산은 뭐가 되고? 플러스. 그래서 취득원가의 일종의 가산이 되고 부채나 자본이 이쪽에 적히면 부채나 자본이 차변에 적힌다는 건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부채나 자본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가 나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한 수수료, 사채 발행비가 나갔다면 그것들은
발행 금액에서 차감이 된다. 자, 그래서 200원이 차감이 돼서 결국 사채 발행 금액 얼마가 되냐면 9,500원이 되고, 요 9,500원과 만원 액면 금액의 차이인 얼마가 50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뭐 굳이 이걸 뭐 분개로 나타내자면 처음에 사채 9,700원 발행해서 현금 입금됐다. 자, 그러면 현금은 일단 9,700원이 들어오지만 사채는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액면 금액 들어오는 거 만원만큼은 사채로 기록을 하고 300원이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데 여기서 현금이 200원 나갔다고요. 사채 발행 차금 여기 적히는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00원 이렇게 되는데, 자, 현금 200원 나가면서 요 200원도 추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합계 500원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 이 문제는 얘랑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사채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가 있을 때 요거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뭘로 3년에 걸쳐가지고 만기가 3년이면 그 만기까지 뭘로 대체가 된다? 이자 비용으로 대체된다는 거. 우리 2017년 지방직 문제 공탁기출에 있는 문제인데요. 똑같이 사채를 95,200원에 발행하였다. 95,200원에 발행하였는데 한편 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채 발행비 2,000원이 발생하였다. 자, 이때 사채 발행으로 만기까지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 총액이 얼마냐? 2017년 지방직 9급 문제인데 이 문제 풀 때 풀이에 이렇게 사채 발행비 2,000원은 요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감소시켜서 뭘 구성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구성한다. 그래서 요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그 사채 발행비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하는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10번. 자본거래가 발행 주식수와 자본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주식배당. 주식배당을 하면 주식을 주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 증가하죠. 자, 발행 주식수 증가하고 그럼 자본금은? 자본금이라는 거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근데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니까 자본금도 증가하죠.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무상감자. 무상감자 그냥 주식을 찢으면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죠. 그리고 자본금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거죠.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 그대로니까. 자, 무상증자 마찬가지로 주식배당과 똑같이 발행 주식수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합니다. 주식 분할은 5,000원짜리 주식을 한 장을 1,000원짜리 5장으로 바꿔주는 거. 주식을 쪼개면 주식 수는 증가하죠. 5,000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5장으로 바뀌니까 주식 수는 증가하지만 자본금은 주식 수가 증가한 만큼 뭐가 줄어든다? 액면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5,000원짜리 한 장이나 1,000원짜리 5장이나 둘 다 5,000원인 거죠. 그래서 자본금은 불변. 그래서 1번 자본금이 증가해야 되는데 불변이라고 해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수정전 시산표의 소모품 계정에 15만원이 차변 잔액으로 기입되어 있고, 자, 기말의 소모품 실제 재고액은 12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소모품에 대한 결상 수정 분기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사실 소모품은 그냥 결산보로 풀어도 쉽다. 어떻게? 결과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 12만원이잖아요. 실제 재고액이 12만원이니까 12만원 있어야 되는데 잔액은 15만원이 차변 잔액으로 차변 잔액일 때 자산 15만원이 있는 거죠. 그럼 얼마를 보충해줘야 된다? 12만원이 돼야 되는데 15만원이 있으니까 3만원을 덜어내야 되죠. 그래서 소모품을 3만원 덜어내고 자산 감소가 일어나고 그만큼이 뭐로 바뀐다? 썼구나 소모품을. 그래서 소모품 B 3만원이 되는 거다. 이런 수정 분기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소모품 B 비용이 3만원 발생하고요. 자산은 12만원 증가가 아니라 3만원 감소하죠. 소모품 얼마로 계산해야 된다? 결과인 12만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당기순이익은 비용이 3만원 증가하니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4번. 한국은 2001년 7월 1일 영업용 차량 운반구
원가 모형 적용하고 내용연수 5년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 또 잔존가치는 10만 원을 100만 원에 취득하여 즉시 사용하고 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동차량 운반구를 2002년 10월 1일 현금 70만 원을 받고 처분했을 경우,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질문이 뭐죠? 20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이번 시험에서는 정답률이 제일 낮은데 뭐 때문에 틀렸냐 보면요, 그냥 처분손익을 구해버린 거예요. 처분했을 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러면 처분손익만 구했는데, 근데 20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처분손익도 영향을 미치지만 모두 2002년 감가상각비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FM대로 풀면 이제 2002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 후 원가랑 처분금액 70만 원을 비교해서, 그래서 처분손익과 감가상각비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요, 제가 이거 박스 이론이라고 박스로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박스 뭐? 아니, 시산표 박스가 있으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이 있는데, 만약 자산이 증가했다? 그럼 자산이 증가한 만큼 뭐가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하는데 그게 자본거래가 아니라면 다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은 두 가지, 당기순이익으로 보고될 수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될 수 있는데,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되는 게 없으면 결국에 자산의 증가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거다. 아니면 자산이 감소하는 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거다. 그래서 뭐냐면 20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감가상각비랑 처분손익이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이랑 처분손익 둘 다 기타 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이죠. 그리고 자본거래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손익거래이기 때문에 결국 뭘 보면 되냐면, 요 비용을 구할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랑 처분손익을 구할 게 아니라 자산의 증가 감소가 얼마인지를 구해버리면 편해요. 자, 그래서 X1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이 얼마일까요? X1년 말에 자산으로 보고되는 건 이 차량의 장부금액이잖아요. 자, X1년 7월 1일 자동차 구입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에 잔존가치 10만 원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90만 원. 90만 원인데 연수학계법 쓴다고 그랬죠. 내용에서 몇 년? 5년이니까 1, 2, 3, 4, 5 더하면 15 분의 첫 해니까 15분의 5. 근데 언제 취득을 했다? 7월 1일. 그래서 6개월치만 상각을 하는 거죠. 12분의 6. 요게 X1년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얼마? 15분의 5면 3분의 1. 그러면 30만 원의 절반이니까 15만 원이 X1년 감가상각비가 되고, 그럼 X1년 말에 차량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00만 원에 감가상각비 15만 원을 뺀 85만 원이 X1년 말 장부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X1년 말에 자산이 85만 원이었는데, 자, X2년 말에 가면 자산이 이게 얼마가 돼 있나요? 차량은 처분해버렸죠. 차량은 처분해버리고 뭐만 남아있다? 현금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이라는 자산 85만 원은 없어지고, 그 중에서 감가상각 일부 되고 뭐 어쨌거나 뭐 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차피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건 현금 70만 원이라고. 현금 70만 원. 자, 85만 원이던 자산이 없어지고 7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얼마? 15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이 자산이 15만 원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뭐다? 그게 배당이 아닌 이상,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가 아닌 이상, 배당이 아닌 이상 손익에 해당하고, 그 손익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고될 부분 없죠. 지금 관련돼서 발생할 비용은 감가상각비랑 처분손익이니까 없으니까 전부 뭐가 된다? 당기순이익이 될 거라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15만 원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90만 원 곱하기 감가상각비 15만 원, X1년치만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85만 원이 70만 원 됐으니까 15만 원 감소. 근데 이제 FM으로 풀면 복잡하죠. 네. FM으로 풀어야 직성이. 그리고 이번 시험은
사실 뭐 시간이 많이, 근데 앞에 회계학은 제가 지금 역대급으로 해설도 지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벌써 14번인데, 근데 이제 앞에 국어, 영어, 한국사, 특히 한국사가 이번에 좀 어려워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신 분은 회계학이 제가 마지막에 풀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계학 마지막에 푸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에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회계학 되게 쉬웠는데 마지막에 풀다가 5문제 못 풀었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회계학을 마지막에 푸는 건 진짜 추천드리지 않고 말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FM대로 시간 들여서 풀어도 되긴 합니다. FM대로 한번 풀어보면요. 일단 복잡하죠? X 2년 10월 1일까지 상급비가 얼마냐? 자, 일단 X 2년 감가상각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90만 원인데 첫 해 15분의 5 곱하기 12분의 6이 X 1년 감가상각비였고 X 2년 감가상각비는 저 절반에다가 900 곱하기 15분의 5 곱하기 12분의 6에다가 또 몇 개월치? 자, 여기까지 하면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비고 그 다음에 7, 8, 9 석 달치 감가상각비를 더 계산해 줘야 되죠. 석 달치면 둘째 해에 해당하니까 15분의 4 곱하기 12분의 3 그러면 3, 4, 12 4, 4 약분되니까 15분의 1 나누기 15 하면 6만원. 자, 그래서 첫 해 상각비는 얼마가 됐고? 복잡하죠? 3분의 1이니까 30만원에 15만원. 그 둘째 상반기 감가상각비 15만원. 그리고 석 달치 6만원. 자, 그러면 일단 10월 1일까지 감가상각비 이 둘 더해가지고 15만원, 6만원 더해가지고 21만원 이고요.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은 자, 누적해서 감가상각비가 36만원이니까 첫 해 30만원 그리고 추가 3개월치 6만원 36만원이니까 100만원에서 36만원 빼면 64만원이 장부금액이 되고 64만원짜리를 70만원 주고 처분했으니까 처분 이익이죠. 얼마가? 플러스 6만원.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21만원 마이너스 처분이익 플러스 6만원 둘을 합치면 마이너스 15만원 감소가 되죠. 자, 근데 제일 억울한 게 답을 1번으로 하신 거죠. 6만원 증가. 6만원 증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다 계산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쪼개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냥 1년 3개월치 감가상각비, 1년 3개월치 감가상각비를 90만원 곱하기 1년이면 15분의 5 플러스 2년차 15분의 4인데 곱하기 12분의 3 석달치만 해서 15분의 1 되니까 15분의 6 66에 36 해서 64만원 구한 다음에 70만원하고 처분 이익이 6만원이구나 해서 1번을 선택한 사람이 3번을 선택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비율이 40대 40 정도 되더라고요. 아쉽지만 지금 물어본 건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다. 항상 질문이 뭔지 유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꼭 제 카페도 질문, 제 책 보고 과거 기출문제 가지고 질문 올리신 분들의 상당수가 마지막 질문을 자기 마음대로 머릿속에 내피셜로 읽어버려요. 이런 문제 질문하는 거죠. 아니 왜 처분 손익 6만원 아닌가요? 라고. 그럼 제가 이제 답변을 그렇게 되죠. 지금 물어본 게 처분 손익인가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항상 질문이 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FM도 풀어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 박스로 풀어버리는 거. 자, 15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지자체,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틀렸죠? 뭐 없다? 장기충당부채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첫자 따서 외우는 거 어떻게? 장충지방 관리무 이렇게 국주유산. 근데 국가는 이제 바뀌어버렸죠. 과거에 이렇게 국주유산 장충지방 관리무 해서 국가의 주민 편의시설 없고 유산자산 없다.
근데 이건 여전히 통하죠. 국주, 유산. 국가에 등장하면 안 되는 거, 주민편의시설, 유산자산. 그리고 지자체에 등장하면 안 되는 거 뭐? 장충, 장기충당부채 등장하면 안 되고, 관리책임자산 등장하면 안 되고, 무형자산 분류 없다. 요거 첫 잤다 가지고 알려드렸잖아요. 장충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들으신 분은 이거 일본 보자마자 맞히실 수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2번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에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자장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3번 부채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 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자, 이 채무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가 원칙이다? 만기상환가액. 그래서 정부에게서는 만기상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요. 4번 장기연불 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래서 만기상환가액으로 하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그래서 1번 장기충당부채라는 분류 없어야 되는데 등장해서 틀렸고요. 자, 16번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투자증권은, 자,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더하고, 자, 그리고 뭐가 제일 쉽다? HTS 열면 나오는 총평균법, 평균 이미 평당가가 이미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쓰는 총평균법 등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 2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고. 자, 4번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무형자산은, 자, 정액법 또는 생산형 비례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함정 기한도 생각한다. 자, 정부에게서 무형자산은 무슨 방법? 기업회계랑 다르게 정액법만 인정한다. 생산량 비례법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차이도 있었죠? 내용연수 몇 년? 기업회계는 지금 내용연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서 비상각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는 비한정 내용연수까지도 가능한 반면에 정부에게는 기본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빈칸노트에다가 무형자산 뭘로 생각하는지 정액법 생각 빵꾸 내가지고 체크를 했을. 그리고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 말 문제는 진짜 기본적으로 빈칸노트 그냥 반복해서 빈칸에 뭐 들어가는지만 눈으로 돌리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17번. 한국은 보조부문 S1, S2 그리고 제조부문 가지고 있고 보조부문 원가들 제조부문을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보조부문 원가를 단계배분법. 상고배분법은 좀 어렵지만 단계배분법은 쉽죠. 단계배분법을 배부할 경우 배부 제조부문 P1의 원가 합계는 단 S1을 먼저 배부한다. 자, 그럼 S1 원가 10만원 있는데 이 10만원을 S2랑 P1이랑 P2로 3, 4, 3 배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P1에는 얼마가 배부가 된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P1의 원가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40%가, 그럼 10만원 곱하기 40% 하면 일단 4만원이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S2에도 얼마가 배부가 된다? 30%인 3만원이 배부가 되죠. 자, 그럼 이제 S2의 원가는 원래 20만원에다가 S1에서 배부받은 3만원을 더해서 23만원을 배부를 하는데, 근데 23만원을 어디다가? S1, 먼저 배부한 S1 부분은 무시하고 나머지 P1과 P2에 대해서 30대 30, 30대 30이면 같은 비율로 반반 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3만원을 반반 배부하면 11만 5천원씩 배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P1은 원래 자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 30만원에다가 S1에서 배부받은 4만원, S2에서 배부받은 11만 5천원 더해서 15만 5천원을 더하니까 45만 5천원. 답은 4번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예제 수준의 계산 문제에 해당하죠. 자, 18번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초원가와 전환원가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원가는, 기초원가는 DMDL,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고, 가공원가는
직접 논문 원가 DL 플러스 자주관적 원가 OH. 둘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DL 직접 논문 원가죠. 맞고요. 2번 매몰 원가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다? 아니죠.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해버린 원가예요. 이미 발생해버린 원가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경영자뿐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이걸 통제를 어떻게 해요? 이미 발생해버렸는데. 이미 터진 사건인데.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원가고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이 내가 지금부터 의사결정 어떻게 하냐랑 상관없이 이미 발생해버린 원가다. 그래서 비관련 원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빈칸 노트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가 있는데 자, 요거 뭐냐? 이미 발생된 과거의 원가로 비관련 원가에 해당하는 거 뭐다? 매몰 원가다 라고 해서 빈칸 노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구분은 원가 모양 행태, 그래서 원가 행태에 대한 가정이 유지되는 관련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그래서 영원한 고정원가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정 범위 안에서만 고정되지 범위가 넓어지면 고정원가도 중고정원가, 계산 형태로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번 발생한 원가를 원가 대상별로 추적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직접 원가, 추적이 안 되면 간접 원가로 분류된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9번. 그나마 이번 출제대 문제 중에서 조금 아주 기본 수준이 아닌 약간 응용 수준으로 가 있는 문제가 이 문제, 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계산 문제 중에서는. 종합원가인데 공손 물어보는.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전환원가,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2001년 3월에 생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 밑에 질문 나오면 질문부터 마지막 읽어봐라.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정상공선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수량의 10%라고 있을 때 정상공선 수량, 공선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입선출법일 경우라 그 다음에 뭐일 경우? 정상공선 수량, 공선 수량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초분과 단기착수분을 구분을 해야 된다, 물량을. 자, 3월 초에 기초제공품은 2,000개, 완성도는 60%다. 자, 물량 흐름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요. 기초가 있고 착수가 있죠. 기초에 2,000개. 그리고 3월 중 생산에 착수한 물량은 18,000개예요. 왼쪽 합계가 2만원이니까 오른쪽도 2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자, 3월 말까지 15,000개를 완성했다고 그랬습니다. 3월 말까지 15,000개를 완성을 했고, 그리고 3월 말 제공품 재고는 3,000개. 합계가 왼쪽은 2만원인데 오른쪽은 18,000원이죠. 2,000이 뭐다 그러면 이게 공손이 되는 거죠. 자, 공손이 되고, 요 15,000개를 선입선출법이기도 하고 지금 정상 공선 수량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15,000개를 기초분하고 단기착수분으로 나누죠. 기초분은 몇 개? 2,000개. 단기착수는 13,000개가 되죠. 자, 그래서 기초 2,000개 완성도는 60%고요. 3,000개 완성도는 70%. 60%. 자, 그리고 우리는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품질검사에 합격한 수량이 몇 개냐. 개의 10%가 정상공소니까. 근데 품질검사 언제 한다? 공정의 50% 시점. 그래서 공정의 50%를 합격해서 통과한 물량이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기초제공부 2,000개는 완성도가 이미 몇 프로였죠? 60%. 마이너스 40%. 60%이기 때문에 언제 검사 시점을 통과했다? 전기에 통과했죠, 이미. 그래서 전기에 통과했기 때문에 단기에 통과한 물량은, 합격한 물량은 제로가 되고요. 저 2,000개는 전기에 이미 검사 시점을 통과해서 합격 판정을 전기에 받았기 때문에 단기에 합격한 수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3,000개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이 됐죠. 그리고 50% 시점에 합격했으니까 완성이 된 거죠. 자, 2,000개는 공손 수량에 해당하는데 얘는 합격을 했다 못했다? 합격을 못하니까 공손이죠. 그래서 검사를 받은 물량의 10%가 아니라 그 검사에 합격한 수량의 10%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은 물량에는 들어가지만 합격한 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를 받았지만 합격을 못한 게 공손이니까. 자, 기말 3,000개 완성도의 몇 프로? 70%죠.
그래서 얘는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단계 착수해가지고 70%까지 오면서 단기에 어디를 통과했다? 검사 시점을 통과해서 합격했으니까 70%까지 그 뒤로도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이 3,000개도 검사를 합격한 수량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합격한 수량 몇 개? 13,000, 3,000 더해서 16,000개. 그래서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수량은 16,000개인데 얘의 몇 프로를? 10%를 정상 공손으로 보니까 1,600개가 정상 공손 수량이 되는 거죠. 답이 2번. 그나마 조금 수준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률이 다들 60% 이상 맞춘 문제입니다. 자, 20번. 다음은 주께서 한국 2001년 원가 자료이다. 2001년 기초 원가는 3만 원이고 전환 원가, 가공 원가가 직접 절여 원가 50%이며 최종 환자 원가는 6,000원이다. 매출 원가 얼마냐? 자, 제공품 제품 그려졌으니까 물량 흐름, 원가 흐름 그냥 그려주는 거죠. 기계적으로 제공품 제품. 그래서 기초 3,500, 기말 2,500, 제품 기초 4,000, 기말 6,000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요거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M, L, O가 있죠. DM, DL, OH가 있는데, 자, 기초 원가는 M, L, DM, DL 합쳐가지고 여기 얼마? 3만원. 3만원이고, 이 문제의 함정은 유일하게 이거죠. 전환원가, 가공원가가 직접 절여원가 50%다? 가공원가가 직접 절여원가 50%다? L, O를 합친 게 M의 50%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뭘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필요 없는 자료죠. 쓸데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문제를 푸는 폼을 정해놓고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가져와야지.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럼 무슨 함정에 빠진다? 강박이 생기는 거죠. 문제에서 준 자료는 분명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 아닐 거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든 막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필요 없는 자료인데. 그래서 출제원 입장에서 야,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다. 난이도를 좀 높일까 할 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풀이에 쓰이지 않는 자료를 줘버리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든 저걸 50%는 어디다 사용하지 끙끙끙 하다가 틀리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는 자료고 우리는 뭐만 필요하죠? 그냥 제조관자 먹고 6,000원에 줘버렸잖아요. 왼쪽이 다 완성돼 버렸잖아요. ML 합쳐가지고 3만원인데 OH가 6,000원? 그러면 36,000원. 다 주어졌네. 왼쪽 어깨가 39,500원이 되고 2,500 빼면 여기는 37,000. 37,000이 넘어가니까 왼쪽이 41,000이 되고 6,000 빼면 매출 원가는 3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이 쓸데없는 자료에 현혹되지 않는 거. 쓸데없는 자료에 현혹되지 않는 거.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저런 거 되게 저거 좋은데 저걸 안 써먹으면 내가 뭔가 틀렸다는 찝찝함이 막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찝찝해하지 마세요. 본인의 실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지금 저도 공학에서 강의를 10년째 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기출문제 이렇게 시험 끝나고 해설하면서 이렇게 좀 1시간 안에 해설 강의가 끝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1시간 만에 끝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쉬운 수준의 문제들이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시험이 쉽게 나올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시험이 쉽게 나오면 수험생들은 좋아들은 하세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대부분 시험 너무 어려웠다고 막 힘들어하죠. 이번 시험 너무 어렵다고 막 힘들어하는데, 근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어렵게 나오면 커트라인이 떨어지는 거고 쉽게 나오면 커트라인이 올라가요. 이번 시험 사실 막상 그 전까지는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투덜대는 분들이 막상 시험이 또 쉽게 나오니까 너무 쉽게 나왔다고 뭐가 없어져 버리죠. 이러면 또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의 점수, 남들보다 그만큼의 점수를 더 받고,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좀 덜 받고 해서 공부를 착실히 열심히 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시험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가 되려면 점수대가 한 60점대 후반? 평균 점수가?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평균 점수가 70점대 후반으로 간다는 건, 글쎄요. 이번에 막 진짜 그 후기들 막 올라오거든요. 공부 석 달 하고 그냥 시험 삼아서 들어가 봤는데 회계 90점 나와버리던데요. 막 이래요. 좀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쉽게 출제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과거 평균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2년이 아니라 지난 5년, 10년간의 결과를 보면 요 정도까지 쉽게 나온 적은 좀 이례적이거든요. 좀 이례적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대비를 좀 해 두시기를. 그렇다고 이제 제가 너무 깊게는 가지 마세요.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정답률이 40%가 안 되는 문제들은 틀려도 됩니다. 정답 40% 안 되는 문제 다 틀려도 점수 90점 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과거 평균 제가 이제 공탁기출에다가 10년치 기출문제를 실어놓고 그 10년치 문제를 정답률에 따라가지고 정답률 45%가 안 되는 문제들은 심화로 빼가지고 굳이 그 심화 문제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그건 선택사항을 두더라도 기본 문제랑 필수 문제 정도는 반복을 하셔가지고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설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